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또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일 텐데요. 오늘 황수경이 만난 사람의 주인공은 최근에 바로 이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분입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 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환호받고 있는 정치인. 협치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이시죠. 제20대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워낙에 진짜 아이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저는 이웃집 아저씨니까. 아, 그러니까요. 정세균은 이제 우리 종로에서 네. 우리 그 아이들이 지어준 거예요. 아, 조은세균 정세균. 네. 이 오시는 국회방송 출연진들이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또 새로 시작하니까 네. 원래 시작하는 사람들 각오도 남다르고 네. 또 국민들도 이번에는 혹시 네. 좀 괜찮을까? 기대가 있죠. 네. 변화의 바람과 함께. 국회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가 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근데 환하게 웃고 계셔가지고요. 예. 오늘은 진짜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주변이 같이 이렇게 좀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며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보통 보면은 인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찡그려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의자는 뭐 어떻게 되게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그 그렇죠, 별명이 그렇죠. 진짜 딱 어쩜 저렇게 적합한 표현일까 싶을 정도로 예. 그 일부러 이렇게 조금 애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되시는 거죠, 그렇지. 의자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정말 그 변화의 바람 아울러서 기대가 큰 그 20대 국회에 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일 텐데 책임감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국내 외적으로 난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죠. 우선은 이제 경제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 뭐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국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 중에서도 제가 제일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이 되셔가지고 예. 협조를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요. 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네. 20대 국회는 19대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보자. 그러니까 정말 16년 만에 또 여소야대가 됐고 그리고 워낙에 뭐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이번 국회에 담겼다 이렇게들 평가들을 하시는데 그 의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뜨겁게 일어난 그 까닭을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그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 제일 중요하죠. 국민들께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19대 국회가 최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19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면도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도 좀 억울한 생각이 있고 네. 그러나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너희들이 최악이다 그러면 최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국민이니까. 네. 예? 주인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일꾼이 판단할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19대를 보냈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20대 네. 달라지지 않으면 네.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든 그렇지. 심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 네. 정말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해고되죠, 국민들한테서.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장님 매번 그 뭐 17대 18대 국회 때마다 달라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국민을 먼저 섬겨 이런 얘기는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달라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좀 네. 다릅니다. 다른가요? 예, 뭐냐면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뭐 이러이러한 특권을 좀 조정하겠다라고 할 때는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막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그것에 대한 수습책으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호도하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써왔다 이렇게 저는 네.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원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몰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 총선 민심이 바로 변화하라는 것이구나. 그 변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역시 국민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하는 것이 바로 의원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막 몰려서 할 수 없이 뭔가 내놓으려고 하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주인들께 잘 보여야 되겠다. 주인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네. 과거와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상황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의장님께서 개원사에서 이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예,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의장님께 직접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국회를 네.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 일꾼들이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짐이 된다. 우리 세금만 축내고 하는 게 뭐 있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세금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네. 어떻게 국회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절약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만하게 세금이 줄줄 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의회가 잘하면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주고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을 막아주면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을 철저하게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인데 행정부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의회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의회가 제 몫을,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이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세 번째는 지난번에 그 알파고라고 있었잖아요. AI,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굉장했죠. 야, 이게 뭐 사람이 컴퓨터한테 질 수가 있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산업. 그래서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또 ICT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소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과거에 만드는 물건을 잘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수출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미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당장 현재 진행형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 대의기관이고 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세 가지를 20대 국회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표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의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더 확 그 와닿는 느낌이 예. 굉장히 큽니다. 이제 예. 그 가운데 이제 헌법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예.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개헌 논의가 좀 뜨겁게 좀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두 가지인데 네.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이 네. 87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세대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나라예요. 30년 전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완전히 상전벽해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변화가 각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헌법 정신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겠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권력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해서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또 여야 간에 항상 다툼이 있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실종되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력을 좀 조정한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지난 10여 년 동안 쭉 논의되어 온 헌법에 대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18대 국회, 19대 국회 계속 헌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성사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논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끝내보자 하는 생각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개헌의 논의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이 그 의원 내각제나 예를 들어서 의원 집정부제나 대통령 중임제도 그렇고 4년 중임제도 그렇고 이게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그런 문제여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이제 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 그 권력 구조만 개편하자.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에요. 또 달리 기본권 조항을 비롯해서 좀 더 폭넓게 손질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대한 그 범위 또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언론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94%가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94%. 예.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권력 구조만 해도 다 달라요. 4년 중임제, 2원 집정부제, 순수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그 논의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성사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입장이 있긴 있는데 저는 꼭 제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권력 구조에 대해서 그 세 가지가 있으면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지금 다 경청하시고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이제 개헌의 우선순위가 항상 국민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례를 들어서 어떤 면으로 국민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 개헌의 동기가 권력을 위한 개헌이 되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개헌은 삼선 개헌을 시작해서 권력자들을 위한 개헌이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은 권력자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고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구조도 네.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정치가 더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가? 네. 어떻게 하면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네. 이제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권력자를 위한 개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개헌의 내용이나 시기나 모든 것도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네. 기대가 커지는데요. 그 의장님께서 특권 내려놓기의 범위와 내용에는 이제 성역이 없다 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이 논의가 사실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들이 기대를 하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세요. 네. 특권 내려놓기 네. 추진위원회를 곧 출범시켜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아마 전직 의원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아. 그렇지만 예. 현역 의원은 안 들어갈 것이고.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주로 시민사회나 학계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 네. 국민 중심의 위원회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네.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음. 이 위원회가 지금 특권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내용들을 네. 다 펼쳐놓고 아.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별을 해서 그대로 존치시킬 것, 폐기할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결정하자. 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설령 좀 아프더라도 감내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역시나가 아니고 이번엔 다르네. 다르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네. 꼭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이 특권 내려놓기 1호로 서약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마음가짐이 이제 정말 내려놔야 된다는 거 공감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게 굉장히 또 예민한 그런 사안이기도 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좀 이게 실현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불체포 특권은 네. 이제 원래의 입법 취지대로만 시행이 되면 네. 국민들이 걱정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죠. 특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냐면 이제 이 권력자가 네. 야당 탄압이나 이런 용도로 쓸 때 그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로 최근에 그 제도가 이용된 걸 보면 다른 쪽. 오남용이 됐죠. 그래가지고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감싸는 결과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용납을 못 하시는 거죠. 원래 취지대로 됐으면야 왜 걱정하시겠어요? 이제 물론 그 면책 특권은 아마 그것은 폐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의 입을 막아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제대로 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입을 막을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윤리 강령이나 또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방안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언의 품질도 유지하고 품격을 유지해야 되겠죠. 평소에 저는 굉장히 반가운 게 청년 그 실업 문제도 예. 제 아들이 청년이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청년 유권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미래 유권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죠. 근데 청년들이 너무 아파요 지금.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들이 미래의 주인공인데 이들을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 첫째는 청년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실업이라고 청년 실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야. 또 청년들이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신용 문제. 예. 요즘 젊은이들은 일을 하죠. 네.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예. 그래서 학자금 융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생활비나 이런 것은 벌어서 쓰고 학자금은 융자를 받고 그러니까 대학 문을 나설 때 빚을 짊어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일자리가 많아서 벌으면 금방 갚으면 걱정할 것 없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네. 그래서 청년세라는 것을 신설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했어요. 그것은 돈을 많이 번 법인들이 1%씩만 내라. 순이익의 1%씩만 내라.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쓰지 말고 딱 청년들 일자리하고 이 신용 불량 문제 해결하는 데만 좀 쓰자.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법안을 냈는데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폐기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할 작정이에요. 중3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정말 그렇구나. 예전에 저희가 참 좋은 세상을 살았구나 싶을 정도로 예. 청년들이 굉장히 그 막 아픔도 크고 짊어진 짐도 너무 무겁고 예. 그렇거든요. 그 의사님께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제 아들이 사실은 네.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 외에는 딸이 있고 네. 아들이 취업 준비생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거 좀 예. 해결하실 수도. 아니 정말 이렇게 또 아드님 얘기도 하시니까 예전에 그 어떤 청년 시절을 보내셨을까. 예. 네, 굉장히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의장님. 근데 이제 참 그 낭만이나 네. 또 그런 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힘든 시절이었죠. 예. 그 당시 그 청년들의 고민거리는 지금하고는 참 많이 달랐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하여튼 저희 같이 네. 저 산골 소년이 서울에 유학을 와 있으면 도대체 어디서 자고 먹고 기거할까 하는 그 숙식 문제가 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등록금 문제이고, 문제. 예. 그래서 가정교사 자리를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가정교사 자리가 없으면 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죠. 생활이 안 돼요. 예, 예. 3월 3일에 입학했는데 네. 3월 5일 날 네. 입주 가정교사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서 가르치는 그렇지. 거. 예. 그러니까 그 학생 집에 들어가서 네. 학생하고 같이 지내면서 가르치고 그 대신 이제 용돈도 좀 받고 또 학비는 장학금 받아서 해결하고 네. 이제 그래도 저는 굉장히 행운이죠. 또 기업에 또 취직하셔가지고 또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부를 하셨나요? 원래 방향을 바꾸신 건가요? 제가 네. 사실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네네. 그 욕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네. 시간도 없는데 신문사에 가서 기자로도 일하고 또 학생회 활동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총학생회장 선거에도 와. 출마를 하고 예. 뭐 또 서클 활동도 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네. 욕심 많게 활동을 했죠. 그러셨네요. 예. 근데 이 총학생회장 출마는 웬만한 의지, 확고한 뭐 뜻이 없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 예.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원래 제가 네. 정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럼요. 학교 예. 때부터요? 원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선거가 있었는데 미니원 선거가 있었는데 네. 이제 벽보가 붙어 있잖아요. 예. 가서 그걸 보면서 나도 한 20, 30년 후에 저걸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 때부터.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학생회장에 출마해가지고 학생회장을 했죠. 예,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직업이에요, 제가. 그러면 뭐 이 국회의장이 되신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워낙에 이렇게 예. 장을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총학생 회장이면은 사실 학교 생활을 이렇게 좀 정상적이고 편안하게 하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예. 학생 운동이 아주 어려운 이제 그런 때였죠. 말하자면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또 그 며칠씩 자고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감옥에는 안 갔어요. 예, 감옥에는. 네. 그때가 이제 그 유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정부가 유화책을 쓸 때예요, 학생 운동에 대해서. 네. 강경책을 네. 쓰지 않고. 네. 그때 마침 제가 학생회장을 해서 네. 저는 이제 감옥에 가는 걸 면했는데 예. 바로 제 다음 후배들은 다 감옥에 갔죠. 그래서 사실은 좀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다 같이 학생 운동을 했고 네네. 또 이 총학생회장을 했으면 네. 그래도 감옥에 갔다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안 가고 후배는 갔으니까 네. 좀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마음의 빛 같은 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처음에 법과대학을 갈 때는 네. 그 판사가 돼볼까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원래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정치이고 뭐 그때 정치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었죠. 네. 특히 이제 제가 고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그 유신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정상적인 헌법이 아니고 유신 헌법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헌법 교수님이 그 당시 그 사정기관에 가서 막 고초를 받고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제대로 활동도 못 하시고 또 빨리 돌아가시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의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투표하는 거 그 벽보 봐서 알아요. 잘하시리라고 봐요. 그런 기대는 좀 돼요. 국회의장도 되시고 육선 의원이신 것도 알고 있고 워낙에 또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비생산적인 모습은 더 이상 국민으로서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예전에 막 싸우는 거를 많이 봤는데 요번에는 잘 안 싸우고 같이 협력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나은 삶을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초등학교에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세금매 아저씨 알아요. 보신 것처럼 진짜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의장님께서. 그래요? 세균 낸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던데 예. 무슨 비결이 있나요? 보통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이들하고 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는 진짜 이거 왜 그 세균맨 그 인형 저 사진도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의장님의 인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네,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그 선물들 많이 오나요? 이 세균맨 예, 관련해서? 이제 저기는 사실은 저는 저 선물을 준 분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제 직접 국회 앞에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느 시민이 네. 젊은이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비서가 가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관심과 이 응원이 있으면 훨씬 더 용기 백배해서 정말 내가 의정 활동을 잘 하고 내 직분을 제대로 수행을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걸 이제 투자한 시민이 본전 뽑으시게 제가 꼭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애정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어려워서 예. 가까이 대단한 포기는 일이죠. 못하는 네네. 건데. 그 조남의 그 의미, 예. 의미를 한번 좀 그래요. 네. 이제 제 이름을 네. 정말 그 잘 지어주셨어요. 누가 지어주셨냐면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세균 아닙니까? 이것은 세균 박테리아가 아니고 세상 세자 고를 균자예요. 그게 세상을 잘 골라라. 그게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극심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고 저소득층이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균형 있게 만드는 일은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좀 예? 이름하고 지금에 하셔야 되는 그 역할하고도 자리하고도 너무 잘 예. 어울린다는 생각을 네. 하게 돼요.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려면 평소에 이렇게 좀 운동하실 시간이 있어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의장님? 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죠. 네. 어떤 운동? 이제 선거 운동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네. 이제 걷는 운동을 해요. 네. 이건 뭐 아무 때나 그렇죠. 또 혼자 할 수도 있고 네. 돈도 안 들어가고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좀 걷죠. 이제 그리고 사실은 제가 농담처럼 선거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거 운동이라는 게 동네 돌아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네 걸어서 돌아다니면 표도 얻고 건강도 챙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 17년 동안이면 이게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렇죠. 마음 저 밑바탕에는 저기 기저에는 그래도 정치인의 꿈을 계속 그렇죠. 가졌던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키워왔는데 만약에 이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 세상에. 네, 내가 이거 도전해야지.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에 있으면서도 네.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준비를.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준비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어요. 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있었던 일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돈이 없어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뭐 10억, 20억, 뭐 수십억씩 돈이 있어야 선거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엄격하게 이 선거 자금을 통제를 해서 네.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같이 경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때다, 내가 나간다, 그 결심을 한 것이죠. 저는 워낙에 이제 그 의장님 스타일과 외모가 이제 귀공자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유복하게 이렇게 잘 자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했죠. 네. 네, 제가 이제 안 해본 일이 없죠. 지게질도 해봤고, 이 논도 갈아보고, 밭농사도 해보고, 화전도 해보고. 우리 동네에는 이제 분교가 있었어요. 분교. 분교.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과정이잖아요. 네. 4학년까지만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5학년, 6학년은 4km 떨어진 데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km씩 걸어 다녔죠. 와. 그다음에 중학교는 네. 당연히 없죠, 거기에. 검정고시를 보아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참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저는 막 3개씩이나 다녔어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학교에 갔다가 네. 그만두고 취직하려고 공업학교에 갔다가 네. 또 이게 좀 깨우쳐가지고 다시 인문학교로 전학을 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3개나 다녔어요. 와.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겪으시고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되셨으니까 진짜 고향에서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전설의 인물. 정말 그 개천에서 용난격이죠. 네. 용난격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인도 되고 선수도 많이 쌓고 국회의장직에도 오르고 했으니까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 좀 세상을 좀 균형 있게 만들어 보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꿈은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동안 그리고
이번 20대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다시 다짐을 하고 있죠. 고향 또 호남 쪽에서 조금 편안하게 이제 우선을 하실 수 예. 있었는데 그야말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 쪽으로 옮기셔가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하셨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 거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걸었다고 봐야 되죠. 사실 그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없이는 네. 성취를 하기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냥 안주해가지고는 발전도 없고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고향에서 4번씩이나 당선이 그렇죠. 되었으면 그럼 뭔가 도전을 해야지 거기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발로 네. 걸어서 서울로 와서 종로에 도전한 것이죠. 그때 저는 만약에 내가 종로 구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정치를 계속하고 네.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로에 도전한 거예요. 네. 2012년에.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떨어졌으면 지금은 아마 정치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근데, 네. 예, 그때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꿈을 한번 키워보자. 지금 저의 자리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자리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부지런하게 가장 책임 있게 일해야 하는 자리지 국민들께서 여소야대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아니 진짜 의장님께서 300명 중에 제일 열심히 제일 많이 일하겠다는 그 얘기가 너무나 정말 강하게 와닿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의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짜 솔선수범하려고 하고요. 네. 또 하나하나 점검해서 원래 제가 기업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에서는 성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의원님들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성과 관리 하신다고 하면. 근데 저기 되게 우문 같습니다만은 그 득표율이 이렇게 선거 치르실 때마다 계속 이게 5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선수예요. 그 이제 선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선거를 하는 데는 전략 전술도 중요하고 조직이나 뭐 홍보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유권자들과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를 하면 네. 예? 그러면은 나의 진정성이 전달이 되고 네. 또 그게 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제가 작은 표차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큰 표차로 이겼죠. 네.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설령 유리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에너지도 다 소모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다는 게 저는 가장 놀라운 기사가 4년 동안 의정 보고회를 100차례 하셨다고. 네. 그, 사실은 의정보고회를 네. 4년 동안 100차례가 아니고 네. 1년 동안 100차례 한 거예요. 1년 동안인가요? 네. 아, 제가 이거 잘못. 그러니까 네. 이제 365일인데 네. 작년에 메르스 사태도 있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달 동안에 100회를 한 거니까 네. 3일에 한 번씩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준비하기도 너무 힘들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씩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의장님의 하루가 사실 더 궁금한데 저희가 의장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24시간 하루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보시죠. 입법부의 상징, 대한민국 국회. 성년을 맞이한 20대 국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의장이 취임한 이후로 국회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 소문난 워커홀릭답게 출근하자마자 간부회의가 시작된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정세균 의장. 오전 회의가 끝나고 잠시 짬이 나자 빵과 커피로 허기를 채운다. 아침밥을 잘 드셔야 힘이 되시겠죠. 원래 잘 먹죠. 원래 잘 먹는데 이제 오늘은 7시 반부터 행사하고 지금 오니까. 정세균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주한 뉴질랜드 대사 클레어 펀니. 주한 외교사절을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은 국회의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장실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박종훈 경남교육감 일행이 국회로 찾아왔다.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급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의장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회 로텐더 홀은 국회의원 보좌진과 취재진으로 분주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한다고 믿는 정세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와 3당 체제를 실현시켜준 국민의 뜻을 받아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꿈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것.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행동을 보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신뢰하고 의원들에게 믿음을 보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20대 국회가 그런 국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모두 노력하겠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그의 행보가 기다려진다. 의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3일 만에 그 환경미화원들 직접 고용하시겠다고 네. 그거 발표하셔가지고 진짜 반갑기도 하고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 이게 그 막 노조원들 눈물 흘리는 그 화면도 너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세상에 가능할까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그럼 직접 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원래 그 몇 년씩 이렇게 용역 계약을 그렇죠.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게 금년 12월 말에 끝나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끝나면 네. 다시 용역을 주지 않고 국회가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을 네. 했죠. 네. 근데 그게 뭐 예전에도 추진된 적이 조금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실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게 의장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말만 있고 네. 실행이 안 된 네.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말을 했으면 네. 어떻게든지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실천합니다. 막 가슴 따뜻해지시네요. 저희가 의장님께 내 인생의 정말 사진 한 장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이렇게 네. 직접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이거 뭐 세월이 많이 느껴지게 하는데요. 네. 언제적 사진인가요? 우리 이제 김대중 제가 전 대통령. 초선 의원 때,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와. 총재 시절에 네. 그러니까 이게 1997년
1997년. 가을쯤이에요. 네. 대통령 후보. 그럼 한 네. 20년 전. 예, 그렇죠. 네. 예. 와. 근데 많은 사진 중에 이 사진을 특별히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를 네. 정치적으로 발탁하고 예. 또 이렇게 중용하신 분이 바로 이분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의 스승이자 네. 롤 모델이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그런 정치인이시죠.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가슴 뿌듯해하고 벅차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우리 의장님께서 보니까요. 제가 당 대표만 3번, 정책위 의장 2번, 예. 원내대표 1번. 그래서 이거를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이름을 잘 지셨네요. 그러니까 육선의 트리플 크라운에 이거 많은 분들이 나도 정말 저런 길을 가야겠다. 정치 후배들도 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정치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좀 심각해지긴 하는데요. 네, 네.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열정이 있어야 되죠. 예. 열정이. 그래서 정치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이상을 네. 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열정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유권자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정말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책임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균형 감각이. 이제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고, 보수든 진보든 그걸 바라볼, 설령 자기가 진보적이라 할지라도 네. 전체적으로 보수도 존중할 수 있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상황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열정과 책임 의식과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하다. 이런 덕목을 잘 갖추면 아마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끝으로 정말 20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그 소망도 좋고요. 또 이제 정말 그 기대가 큰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의장님으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대 국회에서는 꼭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자신들을 위하거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회가 좀 더 가까워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국회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제가 앞장서서 그런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힘도 보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열심히 많이 일하겠다는 얘기가 가장 강하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자한 리더십으로 정말 국민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감동적인 국회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의장님,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요.